여기 계신 다섯 분들 워낙에 유명하신 분들이고 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들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예의상 간단하게 이규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배달의 민족 만들고 있는 이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드에서 제품 VP 맡고 있는 김민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스 CPO 하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카 대표이사 맡고 있는 박재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성 AI 스타트업 리튼 테크놀로지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세영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다섯 분들의 스타트업의 리더분들 모시고 가장 이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생성형 AI로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일단 하고 계신지부터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 공통 질문인데요. 방금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이세영 대표님부터 어떤 프로젝트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리튼은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뭐 GPT-4를 비롯해서 다양한 LLM과 생성 모델들을 쉽게 써볼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성 AI를 도입하는 어떤 특정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아예 저희 회사는 설립 때부터 젠 AI를 어떻게 하면 응용할 수 있고 더 가치를 사용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던 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과거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때처럼 젠 AI라는 기술 영역 내에서도 포털과 같은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포털이자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뭐 상세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질문에서도 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GPT-4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질문을 했을 때랑 리튼의 질문을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가장 큰 차이는 그 한 대화 경험 내에서 LLM들을 스위칭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유저가 스위칭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점 더 본인한테 맞는 LLM을 추천해주거나 생성 AI 서비스들을 추천해준다는 게 좀 큰 차이점이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 있는 다양한 로컬 서비스들과의 연동들을 좀 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런 챗GPT나 또는 현재 이제 모델 개발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들과 다른 점은 저희는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모델을 응용해서 자신의 유즈 케이스에 맞게 AI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리튼 스튜디오라는 제품을 지금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현재는 그 프롬프트와 UI를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을 유저한테 어떻게 받을 거고 또 아웃풋을 어떻게 줄 건지를 설계해서 나만의 AI 챗봇이라든지 툴들을 만드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저희 리튼에서는 하반기 내에 약간 에이전트 형식, 에이전트를 빌딩할 수 있는 형식의 스튜디오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들을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계속 같은 분께만 질문 드리면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재혁 대표님께도 동일한 질문인데요. 생성형 AI로 지금 앞서서 발표를 주시기는 했지만 어떤 프로덕트 서비스 계획하고 계신지 현재 진행 상황 간단하게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소카에서는 그 AI 기술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젠 AI를 바탕으로 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객 센터를 어떻게 하면은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오프라인을 끼고서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 상담을 하거나 할 때에 대한 복잡도가 굉장히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고객센터에 문의를 주시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코너 케이스들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대부분 고객센터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사람들의 숙련도를 높여놓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점점 똑똑해지는 챗봇 형태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을 뱉어줄 수 있는 이런 고객센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계속 트레이닝 시키고 이 사람들이 뭐 턴오버가 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이런 과정보다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그를 통해서 더 나은 답변을 할 수 있는 방식의 AI 고객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구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아마존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전 회사에서도 소카와 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느꼈던 게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현저하게 빠르십니다. 굉장히 빠르시고 그걸 바로 내재화하시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엄청난 속도의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뭐 절박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어찌됐건 그 스타트업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한정된 리소스로 더 많은 성과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 기술들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적용된 기술로 하여금 우리가 더 적은 리소스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빠르게 판단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의 이런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간 막 수십억씩 어찌됐건 고객센터에 돈을 쓰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줄이고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답변을 주기 위해서 상담사를 교육하는 것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의 이제 본질적으로 적은 리소스 대비해서 큰 효율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술인지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그거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통해 확신을 얻으면은 그를 기반으로 해서 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좀 이런 기술들을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의 비결은 인력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절박함이었군요. 기본적으로 절박함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훌륭한 인력들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토스 CPO님께서도 생성형 AI로 어떤 프로덕트, 어떤 서비스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마존에서 토스 합류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그 기본적으로 아마존에 있을 때는 거의 모든 제품 조직이 이제 인공지능이 생활화돼 있었는데 그 인공지능의 생활화를 이제 토스의 이제 제품 조직에도 다 이제 이식하고 도입하고 있는 중이고요. 때마침 이제 그 1년 사이에 그 생성형 AI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토스 내에서도 거의 그 생성 AI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해본 것 중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프로덕션 레벨로 그 정도로 이제 우선순위가 올라오고 이제 충분히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한 4가지 정도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챗봇이고요. 아마 챗봇은 그 제품 그 담당해 보신 분들에게 언제나 약간 계륵 같은 존재죠. 이게 분명히 고객센터에 이제 왜 그 고객 응대의 질을 좀 더 휴먼 터치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려면 단순 문의들을 최대한 이제 많이 앞쪽에서 이제 그 해결해주면 좋은데 하여튼 챗봇 퀄리티가 그렇게 이제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죠. 아, 이게 정말로 고객들에게 그 휴먼 터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초반에 많이 제공해서 저희 이제 고객센터에 계시는 저희는 히어로분들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상담원분들이 진짜 고객의 복잡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챗봇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A/B 테스팅 중인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조만간 이제 전체 배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 이제 아까 상담원분들이 그 상담 이제 그 내역을 요약해서 이제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제 회의록 작성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꽤 성능이 잘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처음에는 이제 전체 모든 회사의 미팅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었는데 이게 일종의 기본적으로는 스피치 투 텍스트 기술을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그 생성형 AI를 쓰는 건데 그 고객 상담할 때는 주로 특정한 주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충분히 학습을 하고 이제 파인 튜닝이 가능한데 미팅은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하다 보니까 회의록 작성은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는데 토스가 아무래도 이제 금융 혁신 측면에서 거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간편 결제라든가 아니면은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마다 다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면 그 팀별로 이제 카테고리가 다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이 다 다르게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결국은 합쳐가지고 다시 레이블링하고 카테고리를 분류할 필요가 있어지는데 이 부분이 초반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보통 한 10,000개 정도 레이블링 하는데 한 100시간 정도 쓴다고 하면 그 100시간이
더 빨리 하고 싶으면 더 많은 이제 어시스턴트 분들을 채용해서 이제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수의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길게 하게 되는데 사람이 처리하는 시간보다 데이터는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쌓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형의 그전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휴리스틱 룰로 세팅했을 때보다 그 생성형 AI를 썼을 때의 그 레이블링이 안 돼 있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의 그 퀄리티가 굉장했어요. 물론 여전히 그 정합성 때문에 다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초벌 분류 작업에 드는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검색 기반으로 추천하는 이제 그 서비스는 아닌데 그래 상대적으로 검색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제 한국어 인베딩 모델을 이제 오픈 AI의 ADA502를 쓰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던 초반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전달 받기로는 굉장히 많은 토익 프로젝트들을 하셨고 그 중에 이제 선별된 현실화된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실 만한 좀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으셨을까요? 예, 몇 가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생성 AI가 나왔을 때 굉장히 신나했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아마 비슷한 고충들이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초반에 이제 그 디자이너 분의 시안이 나오고 그 시안을 가지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이제 일종의 그 초벌 코드를 짜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 하실 때 프론트 개발자분들 입장에는 그 디자이너분들이 짜신 시안을 그냥 약간 옮기는 일종의 통역 수준의 이제 개발이 많죠. 물론 그 뒤에 복잡한 이제 난이도가 있는 개발이 추가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수도 없이 변화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도 이제 학부 때는 개발했었기 때문에 개발자 출신으로서 보면 자기가 짠 코드가 없어지는 걸 뭐 좋아하는 개발자는 아무도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초벌 코드가 나오는 부분까지를 자동화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자체도 그걸 스스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피그마를 통해서 이제 그 디자인을 하기 전에 프롬프트로 이제 설명을 하면 그걸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서 이제 이미지가 나오고 그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코파일럿 형태로 이제 개발까지 끝내서 실제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워킹하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난이도 있는 부분만 프론트엔드에서 개발을 하고 백엔드 서버를 개발하면 되게 한 85%의 초반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시도는 굉장히 좋았고 초반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데이터 레이블 분류하는 작업보다는 초반에 난이도가 있구나. 이게 이제 소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 코드 리뷰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드는 일인데 소위 아직까지는 생성형 AI가 작성한 그 코드가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 정합성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커서 이쪽은 좀 이제 드랍하게 되었고요. 그거 말고 다른 쪽은 저희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토스는 토스 특유의 이제 이미지나 그래픽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역시나 프롬프트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줘 이런 게 있는데 이쪽은 아직 100% 프로덕션은 아니지만 상당히 프로덕션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드 김인삼 VP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로 똑같은 질문이에요. 생성형 AI로 어떤 프로덕트, 어떤 서비스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저희는 2022년 초쯤에 프롬프톤이라는 이벤트를 사내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해서 그때 이제 프롬프톤이라는 네이밍이 또 이제 다른 곳에 있는지를 구글에 검색을 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최초로 진행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벤트에서 저희 팀원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발산해 주셨습니다. 텍스트 제너레이션부터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리고 스피치, 오디오 제너레이션 같은 여러 가지 공개된 API들과 더불어서 위드 사내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학생들의 정오답 예측, 점수 예측 또는 커리큘럼 큐레이션 같은 API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교육 경험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엄청 오픈엔드한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앞서 발표하신 한성민 MLOps 리드 분께서 그 우승자 분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유되었던 실제 제품들 중에 한 가지는 그 프롬프톤이라는 이벤트에서 실제로 개발이 됐었던 제품이 지금 런칭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 이후에 저희는 크게 기존 제품에 아직 사용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LLM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접근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장 기회들을 아예 처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고안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B2C 기준으로는 저희는 현재 시험 준비 시장과 언어학습 시장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B2G 또는 B2B 쪽으로는 공교육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드는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이렇게 붐업이 되기 전부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으셨고, 제가 좀 편향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어디에도 있지 않은 기술을 보유를 하고 계신데, GPT와 만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또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방향성 중에 첫 번째와 더 연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기존 리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추천 시스템의 기술 개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아마존, 틴더 같은 곳에서의 추천 시스템과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 또는 그런 추천 시스템에서는 맞닥뜨리지 않는 어려움이 교육용 추천 시스템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타 서비스들의 추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사용량이 늡니다. 하지만 리드의 교육용 추천 시스템이 고도화되어서 정말 학습 효과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맥시마이즈 해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용량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학습자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기 위해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을 하기 위해 학습을 하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 학습을 한다라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다른 추천 시스템들과 저희 리드의 추천 시스템의 갭을 메꾸는 용도로서 생성 AI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된 컨텐츠들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때 리텐션 또는 실제 소비량이 덩달아 늘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의 예시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산타라는 제품 위에 이제 실제로 교사 보조 TA와 같은 챗봇이 이제 탑재가 되었는데, 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즈 케이스들, 학생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질문과 니즈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토익 학습을 하는 유저들이 저는 단어, 발음을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유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이거 어떻게 읽어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 안타깝게도 발음 기호로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바는 이제 갑자기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그 단어를 읽어주는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우한영재대 이기호 CPO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생성형 AI로 어떤 프로젝트, 어떤 서비스를 계획하고 계시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신지. 네, 저희는 아까 사실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주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문 데이터와 그다음에 메뉴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들이 남겨주신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발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배달의 민족에서 그냥 치킨이나 중식 아니면 뭐 치킨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BBQ를 검색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서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카테고리로 접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치킨 카테고리에 들어가시거나 피자 카테고리에 들어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형태의 두 가지 형태의 저희가 탐색 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거는 아이와 먹기 좋은 치킨, 이렇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어요. 리뷰에다가 사용자들이 이거는 아이와 되게 먹기 좋은 치킨이었어요 라고 하면 저희도 몰랐는데 거기 이제 안 매운 치킨 같은 것들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남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매운 치킨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용자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제공하지 못했던 탐색 경험을 이번에 GPT-4를 사용하면서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저희가 일주일 전에 앱 배포를 했고 지금 잠실역으로 주소를 바꾸시면 실제 서비스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 화면이랑 아니면 다른 탐색 화면에서 실제로 GPT-4 추천이라고 하면서 가게 리스트를 저희가 추천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송파에서 이제 확대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으세요? 저희 한 달 정도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에요. 네, 저희 내부에서 리스크 검토나 많이 받아서 사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느끼시는 것들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한 달 정도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서울 지역 테스트를 저희가 아마 한 달 뒤에 할 생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사실은 우아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커톤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들 중에서 혹시 이 자리에서 공유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네. 재밌는 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한 2달 전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이제 사내 해커톤 행사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셔갖고 미리 이제 GPT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개발자분들 한 100명 정도 참여해서 저희 우아톤이라는 해커톤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크게 한 2가지 정도 꼽아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에 보면 이제 선물하기, 배민 선물하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배민 선물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그냥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하는 건데 저희가 밥을 선물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하고 거기다 이제 편지를 예쁘게 잘 쓸 수 있는 UI들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만든 이미지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뿐만 아니라 직접 텍스트를 해서 이미지를 제작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커머스 회사라면 이제 내부에서 기획전을 만드는데 리소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컨셉의 기획전을 만들고 그 기획전에 맞는 이제 상품들을 매칭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GPT를 써서 최대한 빠르게 기획전들을 되게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공통 질문입니다. 이세영 대표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사실 초반에는 특히나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고객 서비스 적용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든지 결과물의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야겠다. 우리 비즈니스에 생성형 AI를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내린 어떤 순간이라든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가 있으시다라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그 소개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튼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 생성 AI 기술을 보고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저희가 처음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글쓰기를 도와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명도 이제 리튼이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뒤로 돌아가면은 저와 제 코파운더들은 현재 한 10년 정도 같은 비전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현의 병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글쓰기에 집중했던 게 약간 저희는 청소년을 과거엔 타겟으로 했었는데 봉사활동으로 청소년들이 그 본인의 생각을 글로 엄청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어휘를 써서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오프라인에서 그랬더니 훨씬 더 이제 그 표현의 병목이 해결되고 났을 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고민들을 하거나 또는 더 이제 주제라든지 또는 결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일들에 더 집중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자 이제 2020년도 당시에 오프라인에서 열리던 컨퍼런스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생성 AI라는 기술 당시에 이제 GPT-3 얼리 액세스였거든요. 그래서 GPT-3 얼리 액세스를 받고 그때부터는 앞서 이제 다른 대표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2020년도 말부터는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트위터에서는 카피닷 AI나 제스퍼를 필두로 뭔가 초반에 매출을 많이 내는 서비스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다양한 버티컬에 적용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리튼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능한 것들은 다 해보자. 우리가 표현의 병목, 사고의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어플리케이션화해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20년 말부터 이제 22년도 초까지 이르렀던 거고요. 현재 지금 리튼은 22년도 이제 23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저희가 정식 출시라고 했던 게 이제 리튼의 이제 2.0을 시작했던 건데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가장 앞에 필두로 두고 그런 플랫폼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역할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재욱 대표님한테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 도입할 때 고민을 할 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일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떤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냐, 이거를 통해서 정말 ROI를 가져갈 것이냐,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하셨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걸 풀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이런 AI 기술을 쓸 때 비즈니스 임팩트를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척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비전 AI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것들을 쓸 때도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큰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것부터 이제 역산을 해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 속에서 봤을 때 저희가 과거에 시도했던 다양한 이제 AI를 이용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임팩트를 만들고 그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에서도 되게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같이 발견을 좀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AI를 쓰게 되는 부분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도입하게 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과 이걸 학습시킬 수 있는 충분히 훌륭한 팀들이 있다고 하면 비즈니스 임팩트로 치환하고 그 치환된 비즈니스 임팩트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가치를 돌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거치게 되면서 저희가 새로운 AI 기술을 계속 도입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규호 CPO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실제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비슷한 박재욱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게 비즈니스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 GenAI GPT-4를 적용하면서 저희가 제일 고민을 초반에 이제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깔아두고 고민했을 때 이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제일 고민한 그러니까 비즈니스 임팩트가 크다는 건 뭐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돈을 아니면 비용을 적게 쓰는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냐는 부분이었고 그 측면에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탐색하는 UI가 좀 불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조금 느리다 저희 내부에서는 느리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부분이 비즈니스 임팩트가 크다고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김민산 VP님께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인데 생성형 AI를 위드의 서비스에 적용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어떤 순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사업 탐색을 하는 동안에 제가 정말 하던 업무들을 다 미뤄두고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프롬프팅만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보니까 언어 학습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이런 랭귀지 모델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새로운 언어를 직접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만을 위한 이제 선생님을 한번 프롬프팅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한 보름 정도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실제 과외 선생님과 1시간 수업을 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들이게 됐다라는 한계에 직면을 했지만 거기서 한 가지 분명히 보았던 것은 분명히 인간과 AI는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인간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서 기존의 아날로그 경험 집합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생성형 AI들을 통해서 더 고도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타 내에 이제 TA와 같은 챗봇 존재를 심어 넣고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컨텐츠 매니저 분들을 통해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GPT-4와 저희의 내부 거대 자연어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이것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GPT 또는 기타 LLM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그 특정 과제에 대해서 생성형 AI가 내놓은 아웃풋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또 다른 자연어 모델들을 이제 구축을 했고 현재는 그 프롬프팅에 관한 CI/CD가 전부 다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저희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저희만의 태스크에서만큼은 다른 일반 오픈 소스 거대 자연어 모델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모델들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대용 CPO님 동일한 질문 드릴게요. 생성형 AI를 사용해야겠다라고 딱 판단이 들었던 순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선적으로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생성형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사람이 가장 그 좋아하는 혹은 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챗봇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저희 고객센터의 상담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80-90% 정도의 그 단순 반복 문의들이 있는데 그 물어보는 사람 한번 물어보는 거지만 답변하는 사람은 그거를 1년 내내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루 종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분이 이제 그 일을 오래 하시기에는 신나진 않겠죠,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단순 반복 문의들을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하기 이전에 단순 반복 문의가 일어난다는 거는 고객 경험 설계부터 이제 다시 할 필요는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그 휴리스틱하고 이제 룰 세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제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여전히 이게 단순 반복 문의라고 하면 요거를 고객 입장에서도 굳이 전화해서 이제 예를 들어 전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인공지능 챗봇이 예를 들어 고객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줄 수 있으면 굳이 통화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고객 경험도 만족을 시키고 저희 이제 고객 센터 경험도 만족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생성형 AI가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휴먼 터치가 중요한데 휴먼 터치는 스케일러블리티가 많이 없는 영역이니까 그 부분에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다리처럼 연결시켜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하나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부분도 사실 이제 레이블링을 사람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뭐 사진을 보고 이거는 개다, 고양이다 이렇게 이제 레이블링하는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생수나 이제 햇반 같은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부분들도 굳이 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일은 아니죠. 이제 그런 영역들도 최대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사실 그 전에 룰 세팅으로도 할 수 있지만 룰 세팅으로 하면은 조건을 붙이다 보면은 결국은 한계가 오는데 생성형 AI는 그 한계를 일종의 좀 돌파해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영역에서 저 평소에 해결할 고통이 확실히 있고 솔루션들도 존재하지만 만족스러운 솔루션이 없는 순간에 생성형 AI로 그 만족스러운 솔루션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 순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는 이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생성형 AI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 넥스트 스텝으로 어떤 것들을 그리고 계신지 이 제너러티브 AI를 통해서 지금 리딩하고 계시는 각각 스타트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교시 비누님부터. 네. 제가 처음으로 답할 줄 몰랐네요. 바꿀까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는 우한 형제들은 사실 기술을 그렇게 빨리 소비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회사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밥을 조금이라도 늦게 이제 배달하게 되면 다들 굉장히 화난 고객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애가 발생해도 저희가 내부에서도 엄청 예민하고 이제 고객들도 이제 화나는 일들이 있고 업주분들도 그렇고 라이더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기술을 확보하는 이제 도입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GPT를 이렇게 좀 빠르게 시도를 해봤던 거는 이번이 좀 재미있는
업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니면 구글처럼 저희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 A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사용자형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되게 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고민들을 저희가 뭐 근 10년 동안 모바일계에서 계속 해왔고 요번에 AI라는 기술이 또 새롭게 나왔을 때 이것도 사용자 대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가장 좋을 거지? 분명히 이제 당연히 헐루시네이션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 이 이슈들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요번에 반영해서 서비스에 내놨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좀 다양한 데서 써보면서 저희도 사례 공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젠 AI를 쓰고 어떤 부분에서 젠 AI를 안 쓸 건지를 좀 말씀드리면 정확성이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달 예상 시간을 저희가 뽑아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정확도 90% 이상의 정확도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동선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배달 예상 시간을 뽑는다던가 이렇게 정확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에 저희가 잘하고 있었던 그냥 머신러닝 모델을 계속 잘 쓸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확도가 뭐 한 60% 이상이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다양한 경험을 일단 제공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젠 AI, 뭐 GPT 기반이든 뭐든 다양한 부분들을 테스트해가면서 적용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선 VP님. 뷰이드라는 단어 안에는 I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교육의 불평등, 비일관성, 그리고 비효율, 이거 세 가지를 제거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사실 가장 밋밋한 답변일 것 같은데 생성형 AI가 나왔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그 미션을 향해 달려가는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저희가 기존에 원래 비효율적인 학습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성형 AI들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 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더 빠른 시일 안에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이 생겨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정희 CPU님. 네, 그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토스가 고객의 그 금융 생활에 모든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토스가 금융 앱인 이상 그 금융 앱의 특성상 이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 이쪽에는 저는 이제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이제 한 차원 이제 그 올려야 하는데 그 개인화를 한 차원 올리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제 생성형 AI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이제 소비 내역을 보면 그 소비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고객님이 이 순간에 이런 부분에 소비를 덜 하셔야 될 것 같다, 아끼셔야 될 것 같다, 혹은 그 자산 그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쪽으로 이제 소비를 좋아하시는데 이 소비를 잘 하시려면 이런 쪽으로 이제 자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축을 하시거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혹은 이제 고객에게 대출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대출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신용대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카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담보대출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순간 이제 어떤 그 형식의 대출을 어디에서 받는 게 가장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룰 세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룰 세팅으로 하는 거는 이제 고객들이 그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경험해본 고객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그 몰라서 안 한다기보다 이게 정말 가장 잘 하는 걸까 뭐 요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한 친구처럼 옆에서 이제 개인화를 통해 차곡차곡 쌓은 신뢰를 통해서 그래 내가 이걸 이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이 소비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이 저축을 하는 게 맞는 거야 같은 그런 이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컴패니언 앱으로서 이제 토스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생성형 AI가 굉장히 이렇게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혁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는 이제 AI 기술을 사실 저희의 뒷단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찍어 올리는 저희 차량의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뭐 사고가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혹은 뭐 운행 패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뭐 보험 사기 일당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뭐 저희의 가격 체계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도 뒷단에서 AI가 많이 신경을 쓰면서 그런 걸 움직이는 데 좀 활용을 여태까지는 되게 많이 했었고요. 지금 저희 AI 고객센터 만드는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긴 한데 앞으로는 조금 더 앞단에서 이용자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용자들의 UI단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떤 이동을 해야 될 때 혹은 이동한 목적지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될 때 등등의 순간들을 좀 더 각각 TPO에 맞춰서 제공해주고 개인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으로 이 AI 기술을 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뒷단에서 백오피스를 자동화하고 그걸 효율화시키는데 AI 기술을 많이 썼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는 이용자랑 만나는 접점에서 우리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더 나은 가치를 엔드 투 엔드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많이 고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생성형 AI를 도입하게 되면서 좀 한 단계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머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초기 이제 그 GPT-4까지 약간 그 생성 AI의 약간 일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레이어에서 계속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내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도 있고 기업에 도입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인프라 레이어가 이제 주도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펼쳐지는 거는 명확하게 이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계셨던 수많은 대표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정말 많은 유즈 케이스가 발굴될 거고 AI 네이티브한 앱들도 나올 거고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이 시장을 리드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의 형상은 이제 다양한 LLM의 다양한 이제 로컬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져서 뭔가 AI 슈퍼앱과 같은 형태를 띠는 그런 플러그인과 같은 서비스들이 있을 수도 있다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LLM의 추론 능력이 계속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부분들을 위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오토노머스한 AI 에이전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리튼이 플랫폼 영역에 집중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LLM의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합친 슈퍼앱의 형상을 띌 수 있는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에이전트를 유저한테 제공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유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형태로 앞으로 계속 집중해서 제품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지금 제가 한 130만 명 정도의 유저들이 쓰고 있는데 정말 GPT-4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는 게 맞냐? 이거 사실 GPT-4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아실 겁니다. 네. 사용하고 네. 계십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들을 발생시키면서 이 생성 AI가 어떻게 유저들한테 사용되고 어떤 유즈 케이스에서 먼저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역사를 짓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치 서울역을 지어서 다양한 열차를 무료로 풀고 있다면 이제 철길 그런 열차들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철길을 까는 게 저희는 MS 애저 플랫폼과 같은 CSP 사업자라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열차는 앞으로도 계속 열차를 만드는 이제 회사들은 이제 오픈 AI 같은 회사들인데 그 열차는 현재 지금 이제 증기 기간 한 3, 4, 5 버전이 나온 거고 앞으로 이제 세마로도 나오고 이제 신칸센도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서울과 도쿄에서 계속 아주 뛰어나고 깔끔한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모시기 정말 어려운 5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패널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